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대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네요. 1번,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고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며 유동자산은요,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자산은요,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의 자를 이용해서 기말 자본잉여금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뭐였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보기에 이익잉여금이 있겠구나.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기초자본잉여금은 1000만원이다.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자본 항목의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요거는 자본잉여금의 플러스.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죠. 자본조정은요, 자본의 차감계정.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익잉여금 계정과 자본조정 계정이 있으면 얘네 둘은 소거를 해야겠다는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 적립은요,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 맞습니다. 자본금 증가는 자본잉여금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1000만원에 200만원, 30만원 더해서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바데럼의 대성충당금을 과대 설정했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대성충당금을 과대 설정했다는 얘기는 뭐죠?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과대 계산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성충당금. 대성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자산이 과소계상이 되는 것이고,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계정 과목의 속성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 찾아보면요, 여기 해당하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일반기업 회계준에 따른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위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그래서 취득원가와 그 부대 비용은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구성을 합니다. 2번,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의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대 공과금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등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거 사건에 의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2번,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증감을 조정한다. 3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에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번도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3번은 제가 4번 설명드릴게요. 4번, 위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현재 위무가 존재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당부채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매우.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3번 보시면요,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에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요,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당부채는요, 그냥 말 그대로 부채예요. 부채인데 이 부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액으로 표시하거든요. 총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처분 차익 등은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기 생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품질 검사는 완성도 3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단기의 검사를 통과한 정산품의 3%를 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단기의 정상 공손 수량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난이도 상입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전산세무 1급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수업한 내용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우리가 작업 공정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0%, 100% 해놓고요. 자, 기초가 완성도 70%죠? 자, 일단 다 해볼게요. 그래서 기초 완성도 70%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품질검사 완성도 30% 해놓고요. 기말 완성도 50%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수량을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수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해요. 자, 기초 500개. 단기차수 2000개. 그 다음 기말이 300개. 완성 수량이 2000개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2500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우스가 좀 잘 안 먹네요. 잠시만요. 공손 수량이 그래서 여기서 2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손 수량 이렇게 200개 구할 수 있고요. 기말 수량 주어졌으니까 완성 수량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완성 수량을요. 기초랑 단기 수량으로 나눠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에 2000개가 완성되는데 기초에 있던 500개가 완성이 된 것이고요. 단기에 만들어서 단기에 완성된 게 150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량을 먼저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완성도를 가지고. 자, 기초는요, 보세요. 기초의 70%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에서 완성됐으니까 100%까지 완성이 되겠죠? 단기는 보세요. 단기는 단기에 만들어서 단기 완성됐기 때문에 0%부터 100%까지 쭉 간 거예요. 자, 공소는요. 검사 시점에서 공소는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는 0%에서 30%까지 완성이 된 거고 기말은 보세요. 0%부터 기말이니까 50%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수량 어떻게 구하냐면 정상 공정수량 어떻게 구하냐면 자, 검사 시점을 통과한 것들을 구하시면 돼요. 통과한 게 1500개, 300개에서 1800개 통과했죠? 그러면은 검사를 통과한 거 1800개의 3%. 그래서 54개가 되는 것이고 비정상 공소는요 146개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단기의 정상 공소 수량을 물어보기 때문에 2번이 되겠네요. 7번 원가액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1번 내부 경영 미사 결정에 필요한 원가 재고를 제공하고요. 2번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3번 손익계산서상 제품 원가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4번 이익이익금 처분 계산서상 이익이익금 처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익이익금 처분과 관련된 것은 재무회계의 성격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8번 정상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의 2024년 원가 관련 자료이다. 서울은 직접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틀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거예요. 배부액.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온 이 배부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원가 예산이 3,969만원이고 실제 제조간접원가 4,410만원.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자, 실제 개별원가 4,410만원. 그 다음에 예산 지정 노동시간이 있고 제조간접원가 예산이 있으니까 예정 배부를 구할 수가 있다. 3,969만원을 9만원으로 나눴더니 441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배부 기준은 7만 시간인데 예정 배부일이 441원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요 3,087만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가 요 두 금액의 차이가 과소 배부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소인지 과대인지까지도 같이 정리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다음 중 제조원가의 분류로 잘못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크게 어렵지 않죠? 답은 3번과 4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요, 변동비랑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10번 보조부분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간의 용역과 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 항상 가장 부정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2번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분하는 건 맞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진 않아요.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요. 3번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일부 인식하며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은요. 우선순위가 낮은가 높으니 바뀌었습니다. 11번 부가지세법상 아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옳은 것은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요.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있네요.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그렇죠. 계약이 해제된 거. 계약이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2024년에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4년에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2022년에 가서 끊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수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도 내야 되고 행정상의 불편함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매출자, 매입자 모두 부가세 수정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사유 발생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작성일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부가지세법상 공제하지 아니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불공이 아닌 매입세액이 아닌 거니까 결론적으로 보다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골라라. 말장난이 좀 심했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 말장난만 풀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은요. 일부 누락이 되거나 약간 좀 틀려도 우리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번 부가지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요.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가 아니라 얼마다? 30일 이내고 조기환급은요. 보기 3번에도 있지만 15일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과 4번 보시면요. 조기환급의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수율, 두 번째는 고정자산 취득, 세 번째는요. 하나 더 있어요. 뭐 회생인가 계획 이런 것들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3번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2번과 4번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알고 계셔도 조기환급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네요. 1번 이자소득은 총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동일하다. 왜 그래요? 이자소득은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2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분류과세하니까. 3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는요. 비과세소득이 존재합니다. 4번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은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 2천만원 초과이면은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2천만원 미만인 것은 분류과세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15번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아마 스터디 문제에 있던 건데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크게 어렵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일반 사업 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요. 2월 결손금이 아니라 발생한 결손금 먼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2월이 지워줘야 되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보기 1번 보시면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요.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추계신고 자체가 단서 조항이긴 한데, 요거 1번, 2번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결손금의 소급공제는요, 중소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했네요. 다음은 정기주총의 이사록이며 실제 배당금은 4월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익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2월 잉여금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여금 계정 자체를 줬어요. 원래 예전에는 뭐 미처분 이익여금인지 2월 이익여금인지 요거에 따라서 그 더전 프로그램에서 약간 인식을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계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계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1주당 배당금을 보통주 1,000원으로 줬대요. 자, 그리고 액면 배당률은 보통주 10%, 배당 총액은 1억. 자, 배당은 현금 배당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현금 배당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 배당액의 10%를 결의일에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1억 따로 인식하시고 1억이 10%인 1,000만 원을 따로 이익 준비금을 적립하는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자, 일단은 내가 현금 배당하는 거 1억을 넣어요. 그쵸? 미지급 배당금이죠. 주식 배당인지 현금 배당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을 이렇게 1,000만 원을 적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현금으로 주는 건 1억이고요. 그 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1,000만 원, 즉 10%를 적립하는 거를 회계 처리하신 다음에 이 1억 1,000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2번 남의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55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대표자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700만 원 이체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의의 임의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대표자 명의로 지급한 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거래처를 00133으로 넣어달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외상매입금을 1,55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통예금은 70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 850만 원은요. 대표자 명의로 넣어줬다. 거래처 코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넣어주시면은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영업부 직원들의 CS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240만 원에서 원천지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원천지수 금액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원천지수 금액은 항상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래서 이 예수금만 헷갈리지 않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부 직원들 교육한 거니까 교육훈련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으로 79,200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4번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니까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다. 그쵸? 정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연홍의 주식을 모두 1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에서 거래 수수료 등 재비용 55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요거 조금 문제 어렵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정답은 두 개로 좀 인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개된 해답에서는 답안을 하나만 인식을 해서 제가 그 답안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은 단기매매 증권을 50만원짜리를 매각을 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이 50만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100만원인데 5만원 차감해서 입금됐으니까 95만원 입금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차이는 뭐다? 단기매매 증권의 처분이익 또는 처분 손실로 하시면 되는데 대변 금액이 부족하니까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으로 이렇게 대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여 보관 중인 미가공 식료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했대요. 자, 그러니까 원재료가 무상으로 기부되면서 기부금으로 대체된 거죠. 그래서 원재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원재료는 원재료비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타계정으로 대체. 무슨 타계정? 기부금이니까 기부금으로 타계정 대체가 됐다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취득원가 있고 시가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조금 깊게 들어간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나중에 기부금 문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게 되면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그리고 비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취득원가를 할 건지 시가를 할 건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은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들은 우리가 일단은 원재료 타계정 대체는 웬만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붕괴 문제에서는 우리가 취득원가로 대체가 된다는 거를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조금 어렵게 가게 되면은 뭐 시가라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붕괴 문제에서는 일단은 전부 다 우리가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를 그냥 암기를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 추미랑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과세 유형 22 현금 과세 거래처 추미랑 하시면 되겠죠? 매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판매했대요. 대금은 보통계금 계좌로 받았다. 단 별도의 세금 계산이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을 생략할 것. 자, 별도의 세금 계산은 현금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건별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유형재산이 처분이니까 어떻게 한다? 첫 번째로는 자, 에어컨인데 비품이겠죠, 그쵸? 그래서 비품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없앤다? 감로액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자, 부가세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받을 돈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 110만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비품이 자, 250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이니까 얼마 남았어요? 100만원. 100만원짜리를요, 보세요.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니까 부가세 제하면 얼마다? 100만원이죠?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유형재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차변이 260만원 합계가, 대변도 합계가 260만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유형재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발생하지가 않는다.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해외거래처인 LQ테크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을 했는데요.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세를 발급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요.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생략하려고 돼 있으니까 부가세만 인식하면 되겠죠. 부가세만 54만원을 납부한 거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유형은요.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보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서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세금 계산서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인천세관인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다? 그렇죠. 이론 문제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내 행사를 위해서 영업부 직원들에게 제공할 당하료를 구입했대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 과세가 되겠죠. 57 카드 과세. 거래처는요. 과자 나라이고 미지급금만 유의해서 카드 거래처로 넣어주시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겠습니다. 5번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 5선 기계와 체결한 기계장치 공급 계약에 따라서 전달 로봇을 인도받고 시험 가동을 완료했습니다. 시험 가동을 완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잔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아래에 전자세금 계좌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불했겠죠, 그쵸? 4월 2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4월 2일날 계약금을 아마 선급금으로 지급했을 겁니다. 그쵸? 계약금을 지급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잔금은 9월 30일 내에 제품 인도 시험 가동이 완료된 때니까 지금 9월 11일 날 시험 가동이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9월 11일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계정,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장치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계약서에서도 봤지만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금 잔액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선급금은 계약금 금액인 2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기계장치를 매입한 걸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거 선급금, 그 다음에 본계정 대체되는 조건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거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씁니다. 이 문제 한정에서 파도상에는 음식점 업만 영위하는 법인이래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4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미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6분의 106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자를 봤더니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보세요. 여기 하나 함정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2024년 5월 20일에 김어부라고 돼 있죠. 근데 구분이 농업인 매입돼 있어요. 우리가 농업인한테 매입하는 것들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조업자만 돼요. 제조업자만.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거는 우리가 미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기표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1기 예정분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면 확정분 과세표준은 9,500이다. 1기 예정 신고 시 위제매입세 공제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 시에는 위제매입세 공제 요거를 정산은 해줘야 된다. 4번 봤더니 위 자료 1의 면세 매입 물품은요 모두 과세 사업에 사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위제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요. 이 위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이 위제매입세액에 대한 적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보시면은 매입가액을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매입가액을 주어지지 않고 위제매입세액만 공제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제매입세액 75,000원이 어떻게 나왔겠죠? 매입가액에다가 곱하기 6분의 106을 해서 75,000원이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요 매입액 예정신고의 매입액도 구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확정신고 때는요, 예정신고 시 위제매입세액에 있던 요 매입가액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가액은 이 확정신고 때인 것만 아니라 예정신고 시에 매입가액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가액도 우리가 역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방금 써드린 식을 거꾸로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많이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위제 매입 가서요. 좀 빨리 입력해볼게요. 자, 은성 2024년 4월 10일 계산서고 야채고 수량이 250에 102만원, 공제율은 6분의 106.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2024년 04월 30일에 신용카드 등 생닭 300마리 1830.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화면이 좀 잘렸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부터 넣어볼까요? 8,000에 9,50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75,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단기 매입액이 지금 285만원인데 여기에 플러스 예정신고에 넣었던 게 들어가야 된다. 요 단기 매입액은 지금 요거 이주식자재 은성에 지금 매입가액 요거 두 개 넣어준 것만 합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분이 얼마 있냐면 아까 132만 5천원이죠? 그럼 더하면 얼마냐면은 제가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 이 계산기 여기가 285만원에 하면 4175죠? 그럼 여기다 요거 바꾸면 돼요. 4175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작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어려워요. 요거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4년 제2기 부가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실습 안 써놨는데 해볼게요. 얘도 실습해보자. 자, 그래서 보시면요. 영업부의 업무용 수용차 2000cc이기 때문에 얘는요. 뺄 수가 있는데 빼시면 안 돼요. 빼시면 안 되고 얘도 입력을 하시되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에서 나중에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실습을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2기 확정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요거 밑에 3건 있죠? 요거 3건 요거 3개 딱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입력 자체는 어려운 거 없는데, 요거, 업무 수용차는 일단은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세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이기 때문에, 요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요게,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입력은 전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빼준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개념을 잡고 계시면은 뭐 입력할 때는 헷갈리지 않고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가세 전자신고는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산자료 입력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 자료 이용해서 정기예금의 단기 경과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건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자, 우리가 월할 계산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요거는 뭐 그냥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에서 미수수익, 이자수익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2024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 증권에 대해서 결산일에 적절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이 있고요. 2023년에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좀 보면요. 제가 다 써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다 나열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보세요. 2024년에 취득을 얼마냐면 500만 원 했어요. 근데 2023년에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됐기 때문에 2023년 말에 공정가치 600만 원 어떻게 했을 거냐면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요, 600만 원으로 바꿔주면서 평가이익 100만 원. 그러니까 얘 결산분계는 어떻게 된다?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에 평가이익 100만 원 이렇게 됐겠죠. 그쵸? 그런데 2024년 12월 30일 날 왔더니 600만 원짜리가 480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이 500만 원에서 480이 된 거죠? 그쵸? 누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가 손실이 20이 생긴 건데 이 평가이익 100만 원 마이너스는 뭐냐면 자, 23년 요거 두 개만 보면요. 이렇게만 보면 자, 600만 원짜리가 480이 됐기 때문에 평가이익 기존에 100만 원 있던 거를 마이너스를 해서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20을 추가로 계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누적으로 봤을 때는요. 평가 손실 20만 발생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가 되면은 적절한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도가능 증권이 2024년 12월 31일 날 이때 기말 때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매도가능 증권은 600에서 480이니까 120을 줄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이익을 100 없애주시면서 평가 손실을 20을 계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2024년 11월 중에서 캐나다 ZF사에 수출한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요.
2025년 1월 15일에 외화 통장으로 회수될 예정이니까 우리는 외화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적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선적일이 2024년 11월 10일이었는데 장부 금액이 10만 달러에 920원 곱해서 9,200만 원. 근데 결산일에 봤더니 9,5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외상 매출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이 어떻게 됐어요? 9,200에서 9,500으로 늘어났네요. 그랬더니 나는 외화 평가 이익,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2024년 이익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세 대금, 부가세 예수금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뭐다? 자비. 그래서 얘는 자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0만원이 아니라 만원인데. 네, 그래서 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로 세금계산 지연발급 가산세 84,000원 인식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차대를 정리하는 분계로 미지급 세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일 때는요, 우리가 미수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차변인지 대변인지에 따라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억인데요. 이 영업권은 작년에 1월 초에 2억 5천에 취득했대요. 그랬더니 1년의 상각비는 5천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유의할 게 보다 그렇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 계정을 사용하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감가상각 누계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권이면은 영업권을 직접 상각한다라는 거를 차이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년치 상각비가 5천만 원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 5천. 요거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2억 5천과 2억의 차이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2억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기 4를 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해법이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권을 직접 상각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어권이 조금 빼볼게요. 이렇게.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2024년 5월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직접 작성하고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 급여 내역 중에서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존금은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고 5월 귀속급여 지급일은 2024년 6월 5일이다. 서지인의 중도퇴사자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이 중도퇴사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중도퇴사자는요, 별도로 중도퇴사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습하고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중도퇴사자 금액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불러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할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지울까요? 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중도퇴사자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실습을 해서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에 따라서 입력하는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지운 요 초록색은 왜 넣어놨었냐면요. 보세요. 자, 요 아래의 자료를 입력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한 거는 무시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똑같은 자료가 불러와지면 우리가 좀 입력하기가 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냐면요.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제가 메뉴를 불러온 다음에 옆으로 끌어와 볼게요.
자, 그래서 언제냐면요. 5월. 지급기간이 6월이네요. 2024년 6월이니까 얘는 6월. 자, 그 다음에 정기신고. 자, 아무것도 안 불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점이나 배점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세액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에 별도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걸로 그대로 입력하고 불러오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보세요.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자, 인원이 일단은 5월달에는 2명입니다. 그쵸? 2명이고요. 서지에는 중도퇴사를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는 인원이 1명. 여기까지 쉽죠? 자, 총 지급액을 보시면요. 여기 급여내역은 6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는 620을 넣으시면은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는 뭘 넣냐면요. 보세요. 여기 소득 지급액의 총 지급액은요. 이걸 빼게 돼 있어요. 얘만 빼요. 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과세인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제출하지 않는 거는 얘는 제출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뭐 암기해야 되는데 요런 문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강의에도 요런 내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넣어볼까요? 얘만큼 얘는 600이에요. 이렇게. 자, 소득세는 얼마냐면요. 보세요. 자, 지금은 서지에는 중도퇴사자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만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 그래요? 얘는 지금 간이세액표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 지급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보시면은 징수세액은요 얘는 중도퇴사자로 빠지기 때문에 징수하는 건 요거만 있기 때문에 얘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 중도퇴사 보면요 얼마냐면은 120에 여기 320 있죠? 그러면 다 1200에 320이죠? 보세요. 1월부터 4월까지는 1200이고 5월 달에는 320 지급했으니까 1520. 소득세는요. 요거는 지금 요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급여는요. 5월분.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한테 공제 내역은요. 요거는 1월부터 5월분이에요. 요거 퇴사자의 요거는 1월부터 5월분이라서 얘는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은 이게 끝이에요. 이거 말고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총 지급액 입력할 때는 자가운전 보조금 빼야 된다. 그리고 중도퇴사자는요 별도로 입력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징수세액도 소득세랑 중도퇴사를 유의해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걸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실무를 해보지 않으시면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정도는 부분 점수만 맞아도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함춘식 대리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탭, 부양가족, 위로비 탭 등등등등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근무지랑 전 근무지가 있으니까 일단 전 근무지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현 근무지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가족사항 봤더니 본인은 일단 무주택 세대주니까요. 그쵸? 무주택자니까 월세, 세액, 공제 입력하는 게 나오겠다. 그쵸?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덕주 부 봤더니요.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금액은요.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다
공제가 된다. 공제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이 있는데요. 복권 당첨 소득은요, 뭐다? 복권은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기타 소득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얘도 공제가 됩니다. 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무분리는요. 그 다음에 누나 봤더니 중증 환자는 장애인이고요. 소득이 없대요. 장애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봤더니 보험료 봤더니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되고 저축성 보험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돼요? 만기 환급 보험료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크니까 안 되죠. 자, 의료비 봤더니 특별한 게 없네요. 그렇죠? 임플란트 있고 보청기 있고 치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봤더니 본인 신용카드 사용이 있고요. 대중교통 있으니까 대중교통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아파트 관리비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아파트 관리비는 우리가 신용카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증빙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동거가족 위로비도 되겠죠. 그리고 부의 아버지의 체크카드 사용액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전동시장 사용분 있으니까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월세는 아까 우리 무주택 세대주였기 때문에 이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추가달 입력. 자, 여기서 함춘식.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소득 명세부터 가셔가지고 정근무지부터 넣어볼게요. 제가 조금 빨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솔비공업사. 그 다음에 사업자가 9556에 8502665 02635 635죠? 네, 그 다음에 근무기간이 4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급여가 122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464-810 97290 134-320 508-700. 자, 그 다음에 결정세액이 398이네요. 그쵸? 기납부세액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실전에서는 한 번 더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서 아이고.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경자. 자, 그 다음에 누나. 자, 그 다음에 누나는요, 장인이었기 때문에 장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죠? 자, 요거는 장인이 왜 들어갔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특이사항 없으시면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료비부터, 보험료부터 넣어볼게요. 자, 보험료. 자, 보면은, 일단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 50만원. 자, 그 다음에 누나가, 장애인 보험이 있었죠? 70만원. 자, 보험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위료비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부터 상호 따로 뭐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겠고요. 200만원.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누나,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나머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도 없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함준식 봤더니 대중교통 60만원. 그 다음에 돈과조 위료비 포함돼서 2100만원이니까요. 2100에서 우리가 60만원을 빼시면 되겠죠? 자, 60만원 빼시면 되는데, 위료비에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없으면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아파트 관리비가 안 됐기 때문에 2100에서 100 뺀 2000에서 60 뺐더니 1940만원. 그 다음에, 함덕주, 아버지가 전통시장이 200만원. 그 다음에 얼마였죠? 800만원이니까 나머지 600만원이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체크카드 사용하신 거니까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요 줄 잘 만져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없고요. 월세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아파트 84, 주소지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개실이 2025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월세, 연간 월세액인데 여기 월세액만 있기 때문에 자, 1월 1일부터 했죠? 그러면 6에 12에서 72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특이한 거 없으시면요, 요대로 넣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입력하셨으면요,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요, F8 누르시면요, 부양가정 탭 블럭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영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113회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